챕터 1. 잃어버린 버튼 하나. 강혜련은 스마트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72세의 눈에 화면 속 글씨는 아른거렸고 버튼들은 너무 작았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로 더 심해졌다. 확인 버튼이 어디 있지? 병원 예약 앱을 켜고 끄기를 벌써 5번째였다. 예약 날짜를 선택하고 시간을 고르는 것까지는 겨우 성공했는데 마지막 확인 버튼을 찾지 못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보았지만 엉뚱한 팝업 창만 떴다가 사라졌다. 평생 시골 우체국에서 일했던 혜련은 손편지와 소포를 다루는 일에 익숙했다. 은퇴 후 혼자 사는 삶도 외롭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상이 달라졌다. 병원도 은행도 주민센터도 모두 앱으로 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라고만 했다. 처음엔 도시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걸게. 두 번째는 사위가 받았다. 어머니 그냥 파란색 버튼 누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전화를 걸 때쯤 딸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다. 엄마, 이건 정말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스마트폰 강좌 같은 거 들어보는 건 어때? 그 말이 혜련의 가슴 깊숙이 박혔다. 어렵게 산다고.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인데. 혜련은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작은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알림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기초연금 재신청 문자가 왔는데 앱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인증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 계정이 잠겼다. 주민센터에 전화하니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라는 안내만 반복되었다. 결국 한 달치 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날 밤 혜련은 어두운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손에 든 스마트폰은 차갑고 무거웠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세상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기술이 무섭다기보다 자신이 쓸모 없어진다는 느낌이 두려웠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일이었다. 혜련은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도 나만의 속도로 살 수 있을까? 작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챕터 2. 가족 단톡방의 소음. 엄마, 우리 집에서 한 달만 지내. 내가 도와줄게. 딸의 제안은 다정했지만 혜련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낫겠지 싶어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딸의 집으로 향했다. 첫 주는 괜찮았다. 딸은 친절하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손주들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다. 엄마, 그거 어제 알려줬잖아. QR 찍는 거라고. 식당에서 키오스크 결제를 눌러야 하는데. 혜련이 카드를 엉뚱한 곳에 대자 딸이 손을 빼앗으며 말했다. 식당 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미안해, 깜빡했네. 진짜 언제까지 이걸 가르쳐야 하는 거야? 딸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작게 한 말이었지만 혜련의 귀엔 크게 들렸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택배가 오면 혜련은 문 앞에 디지털 도어락을 열지 못해 사위를 불러야 했다. TV를 보려 해도 리모컨이 3개나 되어서 어느 걸 눌러야 할지 몰랐다. 세탁기는 터치스크린이라 버튼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 또 안 돼요? 11살 손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혜련이 공동 현관문을 열지 못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좀 느려서. 할머니는 폰도 못 쓰고 불편해요. 아이는 문을 열어주고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 혜련은 현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가족 단톡방에는 매일 여러 메시지가 올라왔다. 손주들 사진, 학교 공지사항,
주말 약속돼. 혜련은 하트 하나 누르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엉뚱한 버튼을 눌러서 이상한 반응을 보내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결국 혜련은 단톡방을 읽기만 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사위가 물었다. 어머니, 단톡방 못 보세요? 주말에 외식하기로 했는데 답이 없으셔서. 아, 미안해. 봤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이모티콘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사위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혜련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일거리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밤마다 혜련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보았다. 설정 화면을 열면 알 수 없는 메뉴들이 가득했고 무엇 하나 건드리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 손이 떨렸다. 결국 화면을 끄고 그냥 잠들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저녁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고령자 전용 스마트폰 학교도 있대요. 거기 다녀보시는 게 어떨까요? 천천히 배우실 수 있대요. 말은 배려로 시작됐지만 혜련에겐 달리 들렸다. 당신은 지금 부족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날 밤 혜련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정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챕터 3. 낯선 안내문 한 장 주민센터는 혜련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이었다. 여기만큼은 여전히 종이 서류가 통했고 직원들이 직접 도와주었다. 그날도 혜련은 건강보험 서류를 떼러 갔다가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형광 노란색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고령자 디지털 마이너스 슬로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혜련은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다. 기술 부담을 낮춘 맞춤 생활 지원 음성 명령 기반 생활기기 오프라인 민원 지원 서비스 전담. 생활도우미 상주 공동 식사 및 여가 프로그램.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디지털 기술이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혜련의 심장이 뛰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 정말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안내문 하단의 전화번호를 손으로 꾹꾹 눌러 적었다. 집으로 돌아와 혜련은 종이에 적힌 번호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수화기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이너스 슬로우 주택 상담센터입니다. 따뜻한 목소리의 여성이 받았다. 저기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을 봤는데요. 혹시 정말로 그런 곳이 있나요? 네, 어르신. 있습니다. 상담 받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며칠 뒤 혜련은 상담센터를 찾았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복잡한 키오스크나 태블릿이 보이지 않았다. 상담원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혜련에게 차를 권하며 자리에 앉았다. 어르신,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셨어요? 혜련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스마트폰을 못 다뤄서 병원 예약을 못한 일, 기초연금을 놓친 일, 딸의 집에서 느낀 불편함과 미안함까지.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다. 저는 제가 세상에 적응 못하는 사람 같아서요. 상담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 세상이 어르신을 배려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에 혜련은 눈물이 핑 돌았다. 상담원은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저희 주택은 큰 버튼, 음성인식,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있어요. 은행 업무나 병원 예약은 전담 직원이 도와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이 익숙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나만의 속도로 사는 게 목표거든요. 혜련은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들을 보았다. 큰 글씨로 된 안내판, 버튼 3개뿐인 세탁기, 밝고 넓은 공용 공간. 사진 속 어르신들은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다.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어르신처럼 독립적으로 살고 싶지만 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혜련은 입주 신청서를 받아들었다.
종이로 된 신청서였다. 손으로 쓸 수 있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혜련은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나도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다. 딸이 뭐라고 할까? 혼자 사는 걸 반대하지 않을까? 혜련은 신청서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다. 이번엔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챕터 4. 반대와 오해의 거리. 혜련은 이틀 밤을 고민한 끝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너희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디지털 마이너스 슬로우 주택이라고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있더라. 거기 가려고. 엄마가 우리랑 살기 싫어서 그래.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음 날 딸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해. 딸의 눈이 붉어졌다. 아니야.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혼자 계시면 더 외로울 텐데. 우리가 걱정돼서 모시고 있는 거잖아. 사위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혼자 두면 더 위험해요. 그 주택 간다고 해서 스마트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도 결국 시설 아닙니까? 시설이 아니라 집이야.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혜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엄마한테 짐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딸이 울먹이며 물었다. 혜련은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 뭐가 짐이야?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아. 나도 알아. 너희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혜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QR 못 찍어서 짜증내는 거, 스마트폰 못 써서 한숨 쉬는 거 다 들렸어. 손주가 할머니는 불편하다고 하는 것도. 엄마,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내 자존감의 문제야. 혜련은 가방에서 주택 안내 자료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대. 스마트폰 못 써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내 속도로 살아도 된다고. 그런 곳이 나한테 필요해. 딸은 자료를 들여다보며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우리랑 있는 게 그렇게 불편했어? 불편한 건 너희가 아니라 나였어. 너희 집에서 나는 매일 미안했어. 내가 뭐 하나 제대로 못할 때마다, 너희가 나를 도와줘야 할 때마다. 혜련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냥 나답게 살고 싶구나. 누구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며칠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딸은 매일 전화를 걸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고, 사위는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혜련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일주일 뒤 딸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엄마. 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 편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진짜 편안하다면, 그게 엄마한테 맞는 거라면. 딸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존중할게. 엄마 결정. 혜련은 딸을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괜찮을 거야. 그날 밤 혜련은 입주 신청서에 이름을 썼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챕터 5. 나의 속도로 나의 시간에. 입주날 혜련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새로운 집에 도착했다. 1층 복도는 밝았고 벽면의 안내판은 큰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방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작은 원룸이 나타났다. 혜련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침대 옆 스탠드에는 3개의 큰 버튼이 있었다. 켜기, 끄기, 은은하게. 그게 전부였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어. 혜련은 조심스럽게 켜기 버튼을 눌렀다. 방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벽면에는 음성 인식 스위치가 달려 있었다. 불 꺼줘. 목소리를 내자 불이 꺼졌다. 불 켜줘. 다시 불이 들어왔다. 혜련은 혼자 박수를 쳤다. 다음 날 혜련은 공용 세탁실을 찾았다. 세탁기 앞에는 버튼이 딱 3개뿐이었다. 일반, 이불, 헹굼. 복잡한 터치스크린도 알 수 없는 기호도 없었다. 일반을 누르면 되는구나. 빨래가 끝나자 세탁기에서 경쾌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혜련은 깨끗하게 빤 옷가지를 꺼내며 뿌듯함을 느꼈다. 1층 로비에는 주 3회 은행 직원이 방문했다. 혜련은 예약 없이 그냥 내려가면 됐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기초연금. 재신청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직원은 친절하게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혜련은 서명만 하면 됐다. 복잡한 앱도 인증번호도 필요 없었다. 며칠 뒤 혜련은 공용 식당에서 이웃들을 만났다. 70대 초반의 박씨 할머니는 혜련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새로 오셨어요? 나도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적응 잘하실 거예요. 여기 정말 괜찮네요. 그러게요. 나도 아들 집에 있다가 왔는데 여기가 훨씬 편해요. 눈치 안 봐도 되고.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끼리는 말이 통했다. 한 달이 지나자 혜련은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에 일어나 음성으로 불을 켜고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고 1층 식당에서 이웃들과 식사를 했다.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직원들이 도와주었다. 무엇보다 혜련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생활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어느 주말 딸 가족이 찾아왔다. 딸은 깔끔하게 정돈된 혜련의 방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생각보다 훨씬 그치? 나도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 여기서 심심하지 않아요? 아니,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많단다. 점심을 함께 먹고 나서 딸은 혜련을 꼭 안았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밝아진 줄 몰랐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너는 너의 속도로, 나는 나의 속도로 살면 되는 거야. 우리 둘 다 행복하면 되는 거고. 혜련은 딸의 등을 토닥였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혜련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딸이 선물한 큰 글씨 노트에 천천히 한 글자씩 2025년 12월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내 노년은 뒤처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혜련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느리지만 아름다운 석양이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와 설렘이 담긴 질문이었다.